네, 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청문회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활이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문제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폄하하면서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 청문회와 개인 어떤 그런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네, 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청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문제고 제도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집중 연구해온 두 분의 정치학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교수님, 이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게 2000년입니다만, 네, 여러 지금 문제 제기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여튼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적 잣대를 이만큼 높여놓은 이런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제 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력 분립이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 처음에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헌법학자들이 제일 먼저 고민한 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면 불완전하고 사악하고 예측이 불가능한데, 대통령제를 처음 만들 때 선출된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은 제도가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왕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3가지를 줍니다. 제일 첫 번째 인사권, 두 번 인사에 대한 이제 인주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권을 지금 의회가 갖고 있고요. 미국은. 감사원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대통령제를 해서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으면 왕처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제를 잘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대통령 인사제도를 좀 정확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수긍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김영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 어쨌든 공직 후보자들이 앞으로 내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이게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기준을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떤 말씀대로,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게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여야 어떤 진영 대결로 비화되거나 아니면 그걸 또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어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는 이런 어떤 정당화,
절차로 요식행위 절차로 좀 전락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책 검증은 간대없고 신상 털기, 정치 공방으로 이게 변질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도 지금 김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가장 큰 폐단이라고 문제점은 뭐라고 짚어주실 수 있는지? 제가 방송에서 인사청문제도와 관련돼서 10번 이상 출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문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실은 1955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청문회에서 이제 표결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통계를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연방 대법관하고 장관급을 해서 전부 다 408명에 대해서 청문을 했는데 네. 실은 20명밖에 낙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관급 같은 경우는 14명밖에 결국은 취임을 못했고 대부분이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그게 미국은 청문회 제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지금 정책 검증하고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에서 왜 이렇게 청문 제도가 잘 되냐면 우리가 가장 근본적 다른 거는요. 사전 검증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후보자와 관련돼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요. 2단계를 합니다. 아하. FBI, 국세청 그리고 더 나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0개 항목에 관련돼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각자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후보로 지명할 수 있겠다 판단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이런 사람을 지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사전 제도를 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사전 검증. 근데 우리는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청문회 청와대에 대해서 장에서도- 도대체 무슨 검증을 했느냐. 사전 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지 이게 무슨 도덕성 검증하고 일 정책 검증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청문회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거 거고요. 말씀 잘하셨네요.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따로 가야 된다는 것, 사전 검증에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을 잠깐 혹시 여론조사 준비 결과 준비돼 있습니까? 여론을 저희가 들여다 보면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하자라는 이런 부분 검증 방식 지금 보고 계시죠. 네네. 도덕성, 정책 능력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저기 보면 이게 지금 보면 도덕성하고 정책 검증을 따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하나 후보자 검증의 중요도를 물어봤더니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 역시 못지않게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렇게 공개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요. 네.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같았으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현재 문제가 됐었던 3명의 장관은요. 청문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전에 다 그렇죠. 걸러낸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신상 검증 부분들을 지금 사전에 먼저 하거나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를 비공개는 놓고 안 논란이 됩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공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사전 도덕성 검증 부분들은 뭐 지금 공개 검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네. 공개적으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여기서 약간 이제 오해도가 있는데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100% 정책 청문회가 됩니다. 100%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윌리엄 바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을 내정을 했었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오냐면 바가 8살짜리 손자랑 같이 옵니다. 와서 가족 쪽이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로 사전에 검증이 다 된 사람은 청문회장. 우리는 지금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왜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밝히겠다고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분도. 사전에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안고 청문회장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청문회장에서는 도덕성 검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최 있다고 교수님 이 보는 부분들에 거죠. 대한 보충 설명 가능할까요? 네. 어쨌든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미국은 말씀대로 그 백악관에서 사전에 예비 그 타당성 검증을 아주 혹독하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FBI라든가 뭐 국세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그걸 엄청나게 꼼꼼하게 인사 청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상원에서 상원 국회의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도덕성 검증은 이제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책 검증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스무스하거든요. 근데 네네네. 한국은 뭐 이렇게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도덕성 검증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네네. 정책 검증을 하자 이렇게 좀 이분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좀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책 검증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조금 뭐 중립을 좀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미국적인 어떤 풍토를 한국적으로 그대로 적용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네네. 이게 워낙 악순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식이라도 조금 균형을 맞춰보자라는 취지에서 저는 조금 그걸 선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게 하지 도덕성 않겠다는 얘기는 검증 아니죠. 부분들을 비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 예. 얘기 아니 그러니까 도덕성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예컨대 언론 보도랄지 여론을 통한 검증이랄지 이걸 통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내자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그 맞습니다. 부분들이 걸러진 다음에 국회의 공식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이 위주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시죠? 실은 만약에 우리 같은 청문회 제도에서 좀 변형을 준다고 한다면 네. 현재 미국 청문회, 우리 청문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청문회의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시간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인준청문회 인준청문회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장관도 이틀로 해서 첫날은 도덕성에 대해서 청문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정책을 가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김 교수님 말씀은 인준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 공개도 현재처럼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00% 돼야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론도 그렇게 나오니까.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후보 때 우리 토론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도덕성과 관련된 거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에 관련된 거는요.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우선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부 다 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을 그랬죠.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럼 제가 도의로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속에서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5개 기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논문 표절,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장관을 임명 안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세 분도 보면은 다른 이 5개 기준을 벗어나서 다른 걸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이 5개 기준에 문제가 있으니까 야당이 공격한 거를 이건 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거고 능력 있는데도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공약을 하지 말았었어야죠. 지금 그럼 7개로 늘어났어.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성폭력 음주운전. 관련된 거,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왜 이제 이렇게 사전 검증을 아주 세게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이 검증한 자료를 상원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랑 다른 거는 뭐냐면 거기는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2단계 인준 표결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데 여야 모두 다 뭐 내가 꼭 여당이라서 무조건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부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지만이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당은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잠깐 그거 하나 제가 7년 전 녹취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되면 야당 되면 서로 입장이 늘 그렇습니다. 바뀌는 예, 부분들을 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녹취를 좀 준비했는데 틀어주시겠습니까? 네네. 신산 허리책 인사청문 관행이 계속되는 한 어떤 인사청문회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제 인사청문회 타령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다음번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 운영을 못하겠다며 또 눈물 짓는 것은 아닌지. 자, 최 교수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당, 야당 입장 처지 바뀌면 늘 보면 다시 기조가 또 바뀌잖아요. 확인하셨는데 저 얘기는 그러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로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김영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부분들을 미국식으로 그대로 우리가 원용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 현실에 맞게 한다면 어떤 식의 어떤 개선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제도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 이게 섞여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이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야 정쟁 수단으로 악용이 돼서 권력 투쟁으로 비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악순환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저는 좀 이런 미국식을 한국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청와대가 일단 1차적으로 그 내부 인사 감정 시스템을 좀 확고하게 해서 네. 자료를 국회에 그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내부 자료를 충분하게 좀 전달해 준다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정책 검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저는 이 프로세스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도덕성 검증이냐 정책 검증이냐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 하나만 우리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어떤 그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뭐 자술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하게 국회에 제공만 하면은 제공만 하면 굳이 반복적으로 시간 들여가지고 또 다시 야당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굳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좀 채워주면 말대로 대통령 말씀대로 정책 검증을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 자료를 국회에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취재 과정에서 예전에 미국에서도 취재 특파원 때 들었던 얘기는 사전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국세청 직원이 이 후보자의 옆집 사람한테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평판 들었거든요. 조회를 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저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도덕성 검증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 백악관하고 청와대가 하는 겁니다. 정책 검증을 국회가 하는 거. 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BI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더 나가서 많은 그 검증 기관들이요. 230 항목에 관련돼서 조사를 한 다음에 평판조회까지 나오고 나서 제출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걸러내지 못하는 거가 나오면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청문회에 들어가면은 정책 청문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잠깐 지금은 고기 관련해서 사람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 정부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 사찰, 경찰 정보, 보고를 우리가 안 받다 보니까 인사검증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한마디로 해서 가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죠.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직자에 대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자질과 능력 있는 분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제 속에서의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다른 과거에 물론 이제 사찰 문제가 있었고 사찰을 안 하는 거면 되는 거죠. 인사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테두리 안에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도덕성 검증은 앞으로 청와대 그리고 그 자료를 모두 다 바뀌고 국회에다 제출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와 관련돼서는요. 특히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너무나 제한이 시간이 20일 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 끝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벼락치기 청문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미국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벌어졌는지 잠깐 한번 쉬어가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인데 야당을 들어보실까요? Do you believe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misled the world about the coronavirus? I do. What price, if any, should they pay? When it comes to China's role in the virus, I think we want to. There's as you know, an investigation that is ongoing. We obviously want to see the results of that investigation, but there's some things we already know. If they don't cooperate, what should we do? I think that we have to look at very hard because that cooperation. This is really the point. I think of where we need to go on this. What we do know already with regard to China and the virus is that they did not provide transparency. They did not share information. They did not give access when it mattered most in the early days of this virus. Had they done so.
자, 보고 시청자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 교수님, 네. 방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 올 1월 상원 인준청문회를 보셨는데 우리나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야당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한테 뭐 자주 보는 목격이죠. 장면인데 사퇴하세요. 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인사청문,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우리보다 앞서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따라가야 될 사안은 아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제 국민들 보기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뭐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이제 자격 없다 이렇게 고함 지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지양돼야 되지 않나 어떻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앞서 우리 김영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청와대에서 충분하게 그 신상이라든가 어떤 공직자로서의 어떤 이런 다짐이라든가 정책적 성향, 그다음에 어떤 적격 여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을 한다면 굳이 야당이 또다시 반복적인 그 헐뜯기라든가 흠집내기라든가 뭐 인신공격이라 이런 건 사라질 것이고 네. 이미 청와대에서 어떤 지명을 했다는 자체는 많은 검증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헐뜯기라든가 사퇴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받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장에 가족들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의 장으로서 서로 어떤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집안 병사. 네, 그렇죠. 이렇게 기쁘게 해주거든요. 공직생활 잘하라고. 그런데 네. 한국에서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퇴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굉장히 비교가 돼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인상 안 좋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도 개선 남은 시간을 좀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최 교수님한테. 네. 청문 보고서 지금 채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지금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 뭐 야당에서는 이걸 지금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는 지금 어떻게 뭐 논의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앞서도 김영진 교수께서 미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 표결할 수가 있거든요. 표결. 지금 우리는 표결 처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나머지 장관들, 법률에 따른 대법관 이런 네, 사람은 그렇죠. 안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어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아하. 보고서 채택 여부로 끝내야 될 것이니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제도지만 그걸 운영하는 어떤 정치 문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서로 신뢰라든가 협치 이런 것이 또 된다면 굳이 상대 당이 반대하는 사람을 굳이 앉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야당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적극 임명을 한다면 그 야당이 그 사람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 않습니까? 아, 최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인재 풀을 좀 넓힐 그렇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얘기 나오는 뭐 여러 논란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우리 편 쪽에서 자꾸 사람 찾다 보니 결국 하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인재 풀을 좀 넓게 야권으로도 넓히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중에 넓은 아주 인재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 이런 부분들로 넓히다 보면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의 그런 폐단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요. 아주 거창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이 노무표절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잖아요. 미국 예를 들어 하면은 93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여성 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최초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사퇴하냐면 불법 이민자를 가정노동부로 썼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바로 법무부 장관이 그만둡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앤드루 퍼스로 하는 노동부 장관이 똑같은 불법자를 이민자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5명의 이번에 그 장관급 인사 중에서 2분은 통과됐잖아요. 다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3명 중에서 아니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달라는 최소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미국처럼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하지 말고 표결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 저는 그게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지 않나. 자,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한다면 제가 짧게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씩 이거를 지금 곧바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는 건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일단 뭐 빨리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하고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앞서 이게 좀 기본에 충실해질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객관적이고 어떤 덜 편향적인 이런 예. 인사들을 어떻게 추천을 해서 네.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국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그리고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게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 되지 않고 좋은 공직자들을 어떤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평가를 해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협치 문화 이런 게 조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네. 이 아무리 제도 탓하고 사람 탓 이 극단적인 사고 속에서 네, 이게 네.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협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각적인 개혁 착수, 대선 공약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짧게.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는 반드시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제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임명을 할 텐데 크게 그래야? 세 가지만 꼭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백악관처럼 청와대 인사검증 자료를 국회에다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인준 표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후보자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하. 그런데 미국은 처벌받습니다. 위증에 위증에 대한- 관련돼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청문제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도덕성 검증 하루, 정책 검증 하루 그렇게 이틀 동안 모두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정도만으로도 바꾼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이거를 빠르게 알겠습니다.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 이해를 오늘 넓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정치권의 개혁 논의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요 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